구독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지난 주말 뉴욕시 링컨센터 데이빗 코크 극장에서는요 서울시 무용단의 공연이 있었습니다. 무용 공연의 제목은 일무 원댄스라고 영어로 번역이 돼서 현지인들의 환호와 찬사를 받았습니다. 종묘 제례약의 의식물을 현대적인 감각으로 재해석했다는 이 작품인데요, 뉴욕의 링컨센터가 무료로 진행하고 있는 Summer for the City라는 그 프로그램의 일환이었습니다. 그런데 다른 공연은 다 무료였습니다만은 유일하게 이 서울시 무용단의 일무 원댄스 이것만은 유료 공연으로 편성했음에도 불구하고 전석 매진을 달성하면서 찬사를 받았습니다. 요즘 아이들도 많이 하는 소위 그 칼군무라고 하는 거 있잖아요. 딱딱딱 여러 명이서 딱딱 맞춰서 하는 그런 춤, 그 칼군무의 시초라고도 불리는 그 종묘 제례약의 의식무 원댄스 이 공연 영상은요, 자 오늘 뉴스 마지막에 잠시 좀 전해드리려고 합니다. 기대하시고요. 자, LA 한인타운 한 은행의 그 ATM 머신에서 현금을 인출하던 80대 한인 시니어가 맨손으로 권총 강도를 물리치는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올해 86세인 한인 이모 씨는 지난 금요일 오전 8시쯤 현금을 인출하러 LA 한인타운 올림픽 블루버드라는 길과 노르만디라는 길 그 코너에 있는 체이스 은행을 방문했습니다. 은행 외부에 설치된 ATM 앞에 선 이 씨에게 갑자기 라틴계 남성 한 명이 접근해서 옆구리에 흉기를 걸었습니다. 이 씨는 현금을 인출하지도 않았는데 돈을 달라고 협박을 하길래 돈이 아직 안 나왔다 라고 말하니까 갑자기 지갑이 있는 자신의 뒷주머니로 범인의 손이 가는 게 느껴졌다라고 당시 상황을 설명했습니다. 그래서 이 씨는 자신의 차량 쪽으로 뛰어가는 범인을 뒤쫓았습니다. 그리고 이 씨는 자신의 바지 주머니에서 지갑을 훔쳐갔다라고 이제 생각을 한 거죠. 뭐 결과론적인 얘기입니다만은 지갑을 훔쳐가지는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제 자신의 뒷주머니에서 지갑을 빼서 막 그냥 도망가는 그런 그 범인을 쫓은 겁니다. 이 씨는 지갑은 뺏기더라도 범인의 증거를 잡아야겠다라는 그런 생각에 범인의 차량 뒤로 돌아가서 차량 번호판을 손으로 뜯어냈다고 합니다. 이 씨의 예상치 못한 반격에 당황한 범인의 모습이 CCTV에 포착되기도 했습니다. 범인은 결국 차를 버리고 ATM 옆에 있는 문으로 도망쳤고요. 그 뒤를 쫓는 이 씨의 모습도 CCTV에 찍혔습니다. 결국 이 씨는 물리적인 그리고 금전적인 피해 없이 상황은 끝이 났습니다. 결과적인 얘기입니다만은 이 씨는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항상 방문하던 은행이어서 안전하다고 생각하면서 방심했던 것 같다라고 말했습니다. 한편 이 씨는요, 사건 직후인 오전 8시 25분쯤 경찰에 신고를 했는데 경찰은 사건 발생 1시간이 넘어서 현장에 뒤늦게 나타났다라고 말했습니다. 웬만한 강도 사건은 경찰 전화에도 1시간 넘어야 오는 그런 한인타운의 치안 상태를 단적으로 보여주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자, 이어서 이 사진 먼저 보시죠. 네, 이 쪽지 하나가 생사를 갈랐습니다. 미국에서 한 13세 소녀가 납치 범인의 차 안에 갇혀 있다가 구해주세요, 구해달라는 그 help me 라고 쓴 종이를 들고 행인에게 구조를 요청하는 기지를 발휘해서 구출됐습니다. 텍사스주 샌안토니오의 한 버스 정류장에서 이름이 공개되지 않은 13세 소녀가 61세 남성 스티븐 로버트 사블란이라는 사람에게 납치된 건 지난 6일이었습니다. 당시 사블란은 차를 타고 접근해서 소녀에게 무기를 겨눈 뒤에 내 차에 타라 라고 협박을 했다고 합니다. 이후 사블란은 차에 탄 피해자를 데리고 캘리포니아주로 이동했습니다. 경찰은 그 과정에서 피해자가 여러 차례 폭행당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13세 소녀가 여러 차례 폭행을 당했습니다. 사블란의 범행은 3일 만인 9일 LA 인근 롱비치에서 발각됐습니다. 당시 사블란은 차에 소녀를 가둔 채 차를 주차한 뒤에 잠시 자리를 비웠었고, 이때 소녀는 차 안에 있는 종이를 막 찾아서 종이 조각에 help me 라고 쓴 뒤 창문을 통해서 지나가는 행인들에게 도움을 요청했습니다. 이 모습을 마침 목격한 행인들이 있었는데요. 이 행인들은 즉시 경찰에 신고했고 현장에 출동한 경찰은 차 안에서 피해자를 발견해서 구출했습니다. 범인 추적에 나선 경찰은 곧 인근 세탁소 안에 있던 사블란을 발견해서 체포했습니다. 그는 범죄적 성행위를 목적으로 아동을 납치한 혐의 등으로 바로 기소됐습니다. 이번 사건과 관련해서 경찰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 사건은 사람들의 안전을 지키는데 사회 구성원들의 도움이 얼마나 중요한 역할을 하는지 보여준다라면서 911에 신고해서 피해자 구출을 가능하게 해준 지역사회 구성원들의 의지에 감사를 표시한다라고 밝혔습니다.
자, 그런가 하면 플로리다 주에서는요, 차 안에 생후 10개월 된 영아를 방치해서 숨지게 한 40대 베이비시터 여성이 체포되었습니다. 지난 21일 플로리다주 베이커 카운티 경찰은 아동에 대한 가중 과실치사 혐의로 올해 46살의 론다 주얼을 체포했습니다. 주얼은 지난 19일 오전 8시쯤 플로리다 동북부의 소도시 맥클레니에 있는 집에서 생후 10개월의 영아를 데려왔습니다. 주얼은 지난 6월부터 이 아기의 베이비시터로 일해왔다고 합니다. 그는 이 아기뿐만이 아니라 다른 집의 아이들도 돌봐주고 있었다고 하는데요. 사건 당일 이 아기를 데려와서 차 안에 둔 채 다른 집에 들어가서 다른 아기를 보는 일을 했다고 합니다. 깜빡한 거죠. 차 안에 아기가 있었다는 것을. 결국 아기는 그대로 방치됐고 약 5시간 후인 오후 1시쯤 아기의 어머니가 데리러 왔을 때에야 주얼은 아기를 차에 놔뒀다는 사실을 뒤늦게 깨닫게 되었습니다. 아기는 결국 사망했습니다. 이 지역은요, 당일 화씨 100도까지 올라가는 그런 무더운 날씨였습니다. 전문가들은 외부 기온이 90도 이하라 하더라도 에어컨을 켜지 않은 차 안의 내부 온도는 1시간이면 120도 이상으로 올라갈 수 있다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번 사고는 미국에서 올해 들어서 이 뜨거운 차 안에 어린아이가 방치돼서 사망한 14번째 사례였습니다. 네, 네바다주에서는 또 뇌먹는 아메바에 감염돼서 사망하는 사례가 발생했습니다. CNN 방송에 따르면 네바다주 보건당국은 최근 2살짜리 아이가 뇌먹는 아메바에 감염돼서 사망했다고 밝혔습니다. 미국 질병통제예방센터도 이 아이의 병과 관련해 그 원인이 뇌먹는 아메바 때문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그 뇌먹는 아메바는 우리가 이제 일반적으로 대중들에게 말할 때는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만은 학명은 네글레리아 파울러리라고 하는 이 아메바 이 바이러스입니다. 네글레리아 파울러리라고 이제 당국도 그렇게 확인을 했습니다. 보건당국은 이 아이가 링컨 카운티의 천연 온천인 애쉬 스프링스에서 이 아메바에 노출됐을 가능성이 있다고 추정했습니다. 미국에서는 이 뇌먹는 아메바가 서식 지역이 갈수록 늘어나면서 심심치 않게 요즘 피해 사례가 보고되고 있습니다. 지난해 10월에는요, 라스베가스의 한 호수에서 네글레리아 파울러리에 노출된 10대 아이가 숨졌고요. 또 앞서 지난 7월에도 미국 아이오와주에서도 한 여성이 호수에서 수영을 한 후에 아메바에 감염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지난해 여름에는 중서부 네브라스카주와 미주리주에서도 네글레리아 파울러리 감염 사태가 나왔습니다. 네글레리아 파울러리는 물속에서 사람의 코를 통해서 뇌에 침투하게 되는 경우인데, 이런 경우에 뇌세포를 파먹고 또 부종을 일으켜서 심각한 피해를 초래합니다. 그래서 뇌먹는 아메바라고 이름이 그렇게 붙여져 있기도 합니다. 발병을 하게 되면 사망률이 무려 97%에 이를 정도로 치명적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네, 지난 18일 북한으로 뛰어넘어간 주한미군 이병 트래비스 킹 사건 보도 여러 차례 해드렸죠. 자, 이 트래비스 킹 이병은 현 소속 부대 그 이전에는 경기도 파주시 문산읍에 있는 캠프 보니파스에서 수색병으로 복무 중이었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캠프 보니파스는요, 비무장지대에서 남쪽으로 한 400m 떨어져서 판문점 바로 아래에 있는 부대입니다. 특히 캠프 보니파스에는 판문점 지역 경비를 맡는 공동경비구역 JSA 그 경비부대가 있는 곳입니다. 이와 관련해서 ABC 방송은 킹 이병이 배치받은 기지의 특성과 수색병으로서 역할을 했던 것을 감안한다면 그가 DMZ를 넘는다는 것이 어떤 의미인지를 잘 알고 있었을 것이다 라고 보도를 했습니다. 미군 문서에 따르면 킹 이병은 지난해 9월 25일 경기도 동두천에서 한국인 한 명의 얼굴을 때린 뒤에 현장에 출동한 경찰관의 요구에 불응하다가 체포된 적이 있습니다. 또 킹은 지난해 10월에는 또 한 달 뒤인 10월에는 서울 마포구에서 폭행 사건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경찰 순찰차에 문을 여러 차례 거저뜨려서 망가뜨리는 그런 사건도 있었습니다. 이런 일련의 사건들로 인해서 킹 이병은 지난해 10월 8일부터 올해 2월 24일까지 공판 전 구금 상태에 처해져 있었습니다. 그는 올해 2월 하순 구금 상태에서 벗어나 경기도 평택에 있는 캠프 험프리스로 갔는데 당시 부대는 그 킹에게 개인적으로 금주령을 또 내렸던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이후 킹은 순찰차 파손 혐의와 관련된 벌금 500만 원을 선고받았는데 그 500만 원을 내지 않아서 올해 5월 24일부터 외국인 전담 수용시설인 천안교도소에서 48일간 노역을 하다가 이달 10일 막 풀려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문건에 따르면요, 킹은 그해 2월 구속 상태인 자신을 찾아온 소속 부대의 중대장에게 무슨 이유에서인지 벌금을 내는 대신 노역을 하겠다라는 의지를 밝혔다고 합니다. 미군이 킹의 이러한 기이한 여러 가지 행동과 또 폭행 사건 등 여러 문제를 파악하고 있었던 만큼 미국 송환 과정에서 좀 더 신경을 썼어야 했다라는 그런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소위 말해서 관심병사에 대한 관리에 구멍이 뚫렸다라는 지적인 것입니다. 킹은 인천공항까지만 호송을 받았고요. 이후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죠. 공항에서 이제 뭐 검색을 통과한다든지 탑승하기 그 직전까지라든지 그런 과정에서는 혼자 있었습니다. 자, 혼자서 보안 검색대를 통과하고 난 뒤에 항공사 직원에게 탑승하기 직전 여권을 찾을 수가 없다라고 막 말하면서 부스럭부스럭 뭐 여권 찾는 척하면서 탑승 기회를 늦추고 기회를 보다가 공항을 벗어난 것으로 추정됩니다. 한편 미국 정부는 킹 이병의 월북 이후 여러 가지의 그 경로를 통해서 북한 측에게 킹 이병의 소재와 안위 파악을 위한 접촉을 지금 시도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하지만 북한 측으로부터 아직까지도 어떤 응답도 받지 못한 것으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유엔군 사령부도 소위 핑크폰으로 불리우는 대북 직통 전화를 사용해서 킹 이병의 소재를 물으려고 여러 번 시도했습니다만은 북한 측이 이에 응답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한미 확장 억제 협의체인 핵협의그룹 NCG라고 있습니다. 이 NCG 핵협의그룹 회의 첫 개최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미군의 전략 핵 잠수함의 부산 입항도 있었고요. 이게 최근에 계속 1년에 있는 일입니다. 그리고 방금 전에 말씀드렸던 미군 병사의 월북 사태, 이런 사건들이 지금 동시다발적으로 발생하고 있으면서 한반도 영내의 핵 안보 상황이 급변하고 있다라는 지적입니다. 북한의 핵 위협을 효과적으로 억제하기 위해서는 핵협의그룹 NCG를 보다 높은 단계로 발전시키는 것은 물론 미국의 대북 정책을 근본적으로 재검토하는 것까지도 필요하다라는 지적이 대두되고 있습니다. 미국의 싱크탱크인 애틀랜틱 카운슬은 전문가 분석을 종합한 최근의 보고서에서 이렇게 평가했습니다. 한국이 폭발적인 지난 한 주를 지나면서 새로운 핵시대에 돌입하고 있다라면서 이같이 분석했습니다. 일부 전문가는 북핵 위협이 점증하면서 한국을 포함한 지역 국가들에게는 스스로 핵을 보유해야 한다라는 압력이 커질 것이다 라고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 이런 비유도 했습니다. 과거 샤를 드골 전 프랑스 대통령이 존 F 케네디 전 미국 대통령에게 미국은 파리를 위해서 뉴욕을 희생할 수 있겠느냐라는 유명한 질문을 했었던 적이 있었다라면서 지금 한국의 대통령과 한국의 국민들도 미국이 로스앤젤레스를 서울과 맞바꿀 수 있을 것이냐라는 그런 의문을 제기할 것이다 라고 지적했습니다. 한국 국민들 사이에서 그런 의문이 대두되고 있다는 것이죠. 미국 핵 잠수함과 전략 폭격기에 한국을 단순히 그냥 방문했다 돌아가는 그런 정도로는 한국 사람들에게 있어서 근본적인 안보 딜레마를 해결해 주지 못할 것이다 라는 지적입니다. 북한이 장거리 미사일로 미국 본토에 핵 보복을 가한다는 그 위험을 미국이 기꺼이 감수할 수 있을지에 대한 그런 근본적인 의문이 한국인들 사이에서 커지고 있다고 언급했습니다. 결국 이 얘기는 뭐냐? 핵사태가 발생하면 미국이 LA의 핵 위협을 받는 것도 기꺼이 감수하면서 서울을 지켜줄 것이냐? 그렇지 않을 것이다. 미국이 서울을 지키기 위해서 무언가 할 때 북한이 그것을 막기 위해서 LA를 향해서 핵미사일을 쏠 수도 있다면 미국이 서울을 포기할 것이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런 생각이 한국 국민들 사이에서 지금 많이 일고 있다라는 그런 지적입니다. 한미 양국이 그래서 실제 북한이 핵무기를 사용하는 그런 상황까지 상정해서 보다 다양한 그리고 보다 현실적인 가능성을 두고 그 대응 방안에 함께 한미가 머리를 맞대야만 한다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는 것입니다. 네, 한때 미국 트럼프 행정부의 2인자였던 마이크 펜스 전 부통령이 공화당의 첫 대선 경선 토론을 앞두고 그 토론에 참여하기 위한 조건을 충족하지 못할 정도로 지금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합니다. 대선 출마를 공식 선언한 마이크 펜스 전 부통령이 아직 기부자 4만 명을 확보하지 못한 상태입니다. 공화당 전국위원회는요, 다음 달 23일 위스콘신주 밀워키에서 열리는 공화당 대선 경선 토론회에 참여하기 위해서 자격 기준을 만들었는데요. 기준은 크게 보면 이거 두 가지입니다.
후보가 전국 단위 여론조사 3건에서 최소 1% 이상의 지지율을 기록하고 있을 것. 그리고 두 번째, 최소 4만 명의 기부자를 확보할 것들이 토론에 참석할 수 있는 기준입니다. 기부 금액과 관계없이 기부자의 숫자는 우선적으로 4만 명을 넘겨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마이크 펜스 전 부통령은 기부자가 부족한 상태입니다. 그는 최근 뉴햄프셔주의 한 행사에서는 이렇게 말하기도 했습니다. 오늘 밤에는 단 1달러라도 도움이 됩니다. 그리고 오늘 자기 전에 인터넷에 모두 접속해서 1달러나 또는 아무 금액이나 좋으니 좀 보내주십시오 라고 말했습니다. 거의 애원하는 수준인 것입니다. 과거의 부통령 출신들은요, 대부분 당내 경선에서 선두를 달리거나 또는 강력한 존재감을 드러냈습니다만은 이번에 마이크 펜스 전 부통령은 각종 여론조사에서 트럼프와 디센티스에 한참 뒤지고 있으며 정치자금 모금액도 훨씬 적어서 지금 애원을 하고 있는 그런 처지까지 돼버린 것입니다. 자, 마이크 펜스의 가장 큰 어려움은 뭘까요? 네. 이 자가당착에 빠져 있다는 것입니다. 어떤 아이러니한 상황에 본인이 스스로 직면해 있다는 것입니다. 자신이 4년을 몸담았던 트럼프 행정부의 업적을 홍보를 하긴 해야 되는데 그럼과 또 동시에 트럼프 전 대통령을 비판하면서 함께 경쟁을 해야 하는 참 이런 아이러니한 상황에 처해 있다는 것이 마이크 펜스 전 부통령에게는 가장 어려운 점입니다. 네, 미국에서 지난 주말 동시 개봉한 영화 바비라는 영화와 오펜하이머라는 영화가 지금 동반 흥행에 성공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미션 임퍼서블 시리즈 속편을 지금 제쳤습니다. 박스오피스 집계 사이트에 따르면 지난 21일 개봉한 영화 바비는 첫날 7,050만 달러, 그리고 오펜하이머는 3,300만 달러를 벌어들였습니다. 같은 날 미션 임퍼서블 데드 레코닝 파트 1, 이제 미션 임파서블 7편이죠. 이 영화는 556만 달러 수입에 그친 바 있습니다. 자, 영화 바비의 개봉일 성적은요, 올해 최고치로 비슷하게 여성 주인공이 이끈 영화 캡틴 마블을 능가했습니다. 바비 관객층은 여성이 65%, 그리고 25세 이상 성인이 60%로 분석되었습니다. 영화 바비와 오펜하이머에 대한 관심은요, 바벤하이머 라는 애칭과 함께 성격이 정반대인 두 영화를 합성한 그런 유행어까지 만들었습니다. 바비라는 말과 오펜하이머라는 말을 합쳐서 동시 흥행을 이끈다라는 뜻으로 바벤하이머라고 지금 부르고 있는 것입니다. 영화사 측은 서로 다른 관객층을 겨냥해서 경쟁을 의식하지 않고 개봉일도 같은 날로 잡았는데 성공했다는 것입니다. 바벤하이머 조합이 인기를 끌면서 흥행에 시너지를 내는 성공을 했다라는 그런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네, 일론 머스크가 트위터의 로고를 변경하겠다는 계획을 밝혔습니다. 일론 머스크는 어제 트위터를 통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는 곧 트위터 브랜드, 점진적으로는 새와의 작별을 고하게 될 것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그 새라는 것은요, 트위터의 현재 로고가 이 새 모양으로 되어 있음을 뜻하고 있습니다. 현재 트위터 로고는 파란 색깔의 새 모양입니다. 사실 그 트위터라는 말 자체도요, 새가 제잘제잘 지저긴다 라는 그런 뜻이지 않습니까? 자, 머스크는 이어서 오늘 밤 충분히 훌륭한 X 로고가 게시되면 내일 전 세계에 이를 공개할 것이다 라면서 이 알파벳 X자가 깜빡깜빡거리는 그런 이미지를 올렸습니다. 아마 오늘 안에 이 트위터의 새 로고가 이제 X자 모양의 새 로고가 공개될 전망입니다. 네, 장르와 세대를 넘나들면서 전 세계 음악 팬들의 사랑을 받은 미국의 전설적인 가수 토니 베넷이 고향인 뉴욕시에서 별세했습니다. 향년 96세입니다. 정확한 사인은 공개적으로 알려지진 않았습니다만은 일단 96세라는 나이를 고려할 때 노환인 셈이죠. 네, 고인은 지난 2016년에 알츠하이머 진단을 받은 바 있습니다. 토니 베넷, 히트곡이 너무 많습니다만은 우리 한국인들에게는 가장 사랑받는 노래가 있죠. 이 노래방 가면은 5, 60대 되시는 분들은 다 이 노래 한 번씩 다 부르잖아요. 샌프란시스코에 나의 마음을 두고 왔네 라는 그런 노래, I left my heart in San Francisco. 아마 이 노래가 한국 사람들에게는 가장 유명하고 가장 사랑받는 노래일 것입니다. 자, 그는 평생 공로상도 이제 그래미에서 받았는데 그 평생 공로상을 포함해서요, 그동안 수상한 그래미상만 무려 20개에 이르고 있습니다. 자, 이어서 앞서 예고해드린 대로 지난 주말 뉴욕시 링컨 센터 데이빗 코크 극장에서는요, 서울시 무용단의 공연이 있었습니다. 무용 공연의 제목은 일무
One Dance라고 이제 영어로 번역돼서 현지인들이 환호를 받고 또 찬사를 받았는데요. 이 종묘 재래악의 의식물을 현대적인 감각으로 재해석한 작품이라고 합니다. 뉴욕의 링컨 센터가 무료로 진행하는 Summer for the City 프로그램의 일환이었는데 다른 공연은 다 무료, 하지만 유일하게 이 서울시 무용단의 일무 One Dance 이 공연만 유료로 진행이 됐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석 매진을 달성했다라는 소식입니다. 요즘 그 아이돌 그룹 있죠. 뭐 5명, 뭐 9명 이렇게 멤버들이 많잖아요. 그런 그 친구들이 뭐 탁탁탁탁 뭐 이렇게 소위 말하는 군무, 소위 말해서 칼군무라고 하는데 아이돌의 그 칼군무의 시초라고도 불리는 종묘 재래악의 의식무입니다. 원댄스 이 공연 영상을 오늘 뉴스 마지막으로 이 영상을 좀 잠시 여러분들에게 전해드리면서 같이 공유하려고 합니다. 자, 오늘도 영상 유익하셨다면 그리고 늘 새로운 뉴스 함께 하시길 원한다면 구독과 좋아요 잊지 마시고요. 뉴욕 코드를 사로잡았던 서울시 무용단의 공연 일무 원댄스 잠시 감상하시죠. 다 같이 같은 줄에서 같은 모양으로 같은 마음을 가지고 우리가 하나가 되는 그 마음을 담은 작품입니다. 일단 제가 좋아하는 악기 중에 어라는 악기가 있는데요. 이거는 긁고 때리는 악기예요. 소리가 되게 맑으면서도 사람을 경쾌하게 해주는 약한 소리인데요. 이것을 이용해 가지고 스네어처럼 치키치키치키 소리를 만들기도 하고, 그리고 거기에 긁는 소리를 또 이용해서 리듬을 만들기도 했고요. 전통 부분은 특히나 악기들을 조금 더 빼서 미니멀하고 조용하고 그러면서도 집중을 유도할 수 있는 식으로 재구성을 했고요. 저희가 고정관념으로 되게 전통 춤이라는 건 굉장히 느리고 속도감이 없고 반복된 동작을 많이 볼 수 있는데 어느 나라보다 저희가 되게 속도감 있고 에너지가 넘치는 나라라고 저는 자부하고 있거든요. 중무라고 하는 그 대나무 사이에서 춤을 추는 춤으로서 바꾸었습니다. 대나무는 올곧은 우리의 마음을 상징하는 거고 그 안에서 춤을 추면서 그래도 질서 있게 움직이는 우리들은 대나무의 그 질서를 건들지 않고 그 우리의 본연의 자세를 가지고 춤을 춘다는 의미를 담았어요.